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를 낳아 이제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겠구나 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집에만 있는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다 애를 보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넘어가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남편은 저를 두고 대놓고 바람까지 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수할 수 있지, 처음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눈 감았던 것이 도저히 눈 감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뤘고 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설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으로 돌아오는 대답은 남편은 뻔뻔스러운 태도였어요. 이쯤 돼서 그만둬. 나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정윤이 때문에 참는 거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아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나를 홀대하는 건 몰라도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예민한 사춘기 아이인데. 곰 같은 게 영원히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눈치를 또 챘대? 알면 찌그러져 있어. 분위기 파악 안 되나 본데. 당신 나랑 이혼하면 개털 되는 거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림만 했던 사람이 나랑 이혼하면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일이나 할 수 있겠어?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미안하다고 사정사정해야 할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쳐? 인간이 어쩜 그래? 그럼 이혼해. 깔끔하게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알고 있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도 오히려 나 이혼하길 바라니까 네가 이혼만 해주면 땡큐다 이 말이야. 이런 나랑 살기 싫으면 당장 나가. 너한테 사과할 생각도 없고 말릴 생각도 없으니까. 당신 정말 최악이다. 원래도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십몇 년을 그럼 이런 모습 감추고 어떻게 살았어? 정말 최악이야.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에게 딸아이를 생각하여 그만두라고 했지만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바람 피우는 상대는 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친구가 안쓰러워 가끔 저희 가족 모임에 초대하여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제 남편과 그렇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남편에게 배신과 절친했던 친구의 배신으로 그때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힘든 나날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평생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러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이혼하고 홀로 애 키우는 거 안쓰러워서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더니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쳐? 너 이러려고 일부러 계속 우리 집에 놀러오고 내 남편이랑 만날 곳을 만들었던 거지? 당연하지. 네가 이런 자리 만들어준 게 바보지. 네 남편 얼마나 매력적이니? 그런 남자를 보고 안 끌릴 여자가 어딨어? 네 남편도 나 너무 좋댄다. 내 딸까지 본인 딸로 키울 수 있을 정도래. 아, 그런 남자랑 넌 계속 살고 싶니? 너만 빠져주면 돼. 아니,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내 딸 위해서라도 나 이혼 절대 안 해.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흰 그냥 상간 남녀일 뿐이야. 뻔뻔하게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너 같은 걸 친구라고 생각했다니. 마음대로 해. 마음 떠난 남편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몰라서 그러지. 하여간 옛날부터 미련하다니까. 그리고 난 너 예전부터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세상에 친구가 어딨니? 인생 혼자야. 너같이 어리석은 애들이 뒤통수 맞지. 인생 너 그렇게 살지 마. 언젠가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거야. 사람이 탈을 쓰고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두고 봐. 아우, 무서워라. 그래, 어디 한번 이악 물고 복수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남을 너무 믿는 너를 탓하렴? 남편과 상간녀는 오히려 절 미련한 사람으로 몰며 뻔뻔하게 나왔어요. 이혼이야 하면 어려울 게 없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아이한테만큼은 아빠의 부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한창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고등학생 딸은 결국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아버렸고 정말 미안하게도 착한 딸은 제 마음을 헤아려주며 오히려 위로해 주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딸이 상처받았을 생각을 하니 제가 상처받은 마음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죠. 그저 딸아이가 괜히 우리 때문에 한참 진로를 결정하고 예민할 때 엇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만 앞서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딸은 바르게 자라더군요. 엄마, 이혼해. 난 괜찮으니까. 엄마가 왜 저런 인간들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나 때문에 참는 거면 제발 끝내 그냥. 아니야, 괜찮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니? 그리고 네 아빠인데 지금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아빠가 없는 것보다 있어야 하는 자리가 더 많을 거야. 그런 거 너한테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는 나쁜 남편일지 몰라도 너한텐 좋은 아빠 자리 남겨두고 싶어. 우리 착한 딸 언제 이렇게 철이 들어서 엄마 마음을 헤아려주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날 위해서 참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난 엄마 힘든 거 싫어. 그러니까 그냥 끝내. 아빠라는 인간 어떻게 엄마를 두고 딴 여자랑 그렇게 살림을 차리려고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엄마 친구랑. 나 용서 못해. 그러지 마, 정연아. 그래도 네 아빠가 너한텐 각별하잖아. 엄마는 너 하나만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아빠 설득해 볼게. 엄마가 안 되니까. 아빠가 그래도 내 말은 듣겠지. 엄마 상처받게 할 수 없어. 고작 그런 여자 때문에. 저에게 모질어도 딸아이에게만큼은 다정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빠 자리를 쉽게 없애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인 딸은 바람이 나서 저에게 이혼을 뻔뻔하게 요구하는 남편을 혐오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이혼할 수 없다고 하자 딸은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아빠라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전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빠가 엄마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세 식구 이렇게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아빠 용서되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니 아빠 설득하는 거야. 아빠가 지금 마음 돌리면 나 모든 거 다 잊고 아빠 용서할게.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너한테 이런 말 들어야겠니? 지 엄마 닮아가지고. 하여튼 빡빡해. 나 설득할 생각 말고 네 엄마 설득해서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지 아빠를 용서하냐 마냐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빠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어떻게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빠 안 같아. 진짜 실망이야. 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하여간 딸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니까.
네 엄마한테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해. 내가 그 잡것이랑 아빠랑 살게 놔둘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어떻게 홀려놨길래 아빠가 이 지경이 돼? 용서 안 돼, 정말. 이게 그냥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웠지? 이래서 위아래도 없이 감히 입을 놀려? 딸이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남편은 화가 났는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딸버 보였던 면보를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뺨을 날렸어요. 정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눈이 돌아갔고 나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것도 모자라 여자 때문에 본인의 딸한테까지 손찌검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이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이 힘들었고요.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싹수 없이 아빠를 가르쳐? 내가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했지? 어디 맛 좀 봐라. 일로 와. 미쳤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애를 건드려?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본인 딸한테 이러고 싶어? 진짜 니네 사랑 눈물 난다. 그러니까 이혼해 달라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너도 쟤도 다 정 떨어진다. 새 출발하게 나 좀 내버려 둬.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렇게 자식 나몰라라 하는 정신 빠진 놈이랑 절대 살고 싶지 않아.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저 자식 버리고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제야 말이 통하네. 진작 이혼해 줬어야지. 정연이나 너나 내 앞길 방해하면 나 절대 가만 안 둬. 되도록이면 빨리 도장 찍자.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라는 생각이었지만 딸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젠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싶었고 남편은 고등학생 딸아이를 두면서 살았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죠. 또한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았고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힘든 이혼 소송이었지만 유책 배우자인 게 남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녀 위자료만 받게 되었고 그 많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고 남편과 상간녀는 더더욱 저를 약올렸어요. 미리 손을 써놨구나. 어떻게 네 딸을 낳은 나한테 이렇게 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이제 재산까지 돌려놔? 정말 정 떨어진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한테 땡전 한 푼 주는 게 그리 아까웠어? 십몇 년 살 부비고 산 부부인데. 너 바보 아니니?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줄 알았어? 위자료야 줄 수 있지. 그깟 것 얼마나 한다고. 이제 우린 새 출발할 거야. 네 남편, 아니지. 이젠 내 남편이지. 잘 데리고 살아볼게. 너도 새 인생 살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그나마 정연이 때문에 위자료도 깔끔하게 해준 거야. 네가 내 재산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재산 분할을 해줘? 나도 다 알아봤어. 법적으로. 인생 한 번인데 사랑하는 여자랑 살아야지. 내가 왜 이런 사랑을 포기하겠어? 이제 얼굴 보는 일 없게 하자. 나 다 있고 너도 새 출발해. 어차피 정연이도 이제 곧 졸업인데 너도 새 인생 살아야지. 이제 너랑 나랑 완전 끝이야. 남편과 상간녀는 저에게 그런 막말을 하며 사라졌고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곧 대입을 앞둔 딸아이가 있었기에
여기에만 매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최대한 상처받았을 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했고, 이제 제가 무조건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딸이기 때문에 딸아이의 대입만을 위해 신경 썼어요. 딸아이는 이혼하고 상처받은 저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엄마 인생 보상해 줄게. 아빠 만나서 고생만 하고 나 키우느라 희생한 엄마 절대 이렇게 슬프게만 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네가 해준 말에 다 보상받은 것 같아. 아빠가 떠났지만 엄마는 네가 있으니까 괜찮아. 뭐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넌 그냥 너만 신경 써. 엄마 책임진단 생각도 하지 마. 엄마도 일자리 알아보고 새 출발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는 그냥 나만 보고 살아도 돼. 내가 모든 거 다 보상해 줄 거니까. 난 아빠 절대 용서 안 해. 배로 다 갚아줄 거야. 우리의 이혼으로 딸아이에게 괜히 독한 마음을 먹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딸아이는 머리가 커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숨기려 해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그 난리통 속에 수능을 보았고 원래도 똑똑했던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그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딸, 이 난리통 속에 정말 하고자 하는 거 다 이뤄내서 장하다. 우리 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고마워. 아빠라는 작자한테 입학금 달라고 해야지. 이런 건 자식한테 기본으로 해주는 거잖아. 엄마, 내 등록금 신경 쓰지 말고 아빠가 준 위자료로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해봐. 나한테 들어가는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한테 달라고 할 거니까. 엄마도 돈 있어. 네 아빠가 주는 양육비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빠랑 그러지 마. 너만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 딸아이는 오히려 아빠라는 작자에게 대학 학비를 받아내야겠다고 했어요. 그쯤 남편은 양육비가 항상 밀렸었고 딸아이가 성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 기간에 거의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딸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 학비만큼은 바람 피운 아빠에게 받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딸아이가 억척스러워진 건 아닌지 참 걱정이 되었고 그런 딸아이에게 남편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여자의 눈이 멀게 되더니 자기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되었던 거죠. 뭐? 돈을 달라고? 니네 엄마가 시키디?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학비를 내달라니. 진짜 어이없네, 니네 모녀. 뭐 나한테 돈 맡겨놨냐? 어차피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내가 양육비 줘야 할 의무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아빠 진짜 너무한다. 나 아빠 딸이야. 나한테 주는 대학 학비가 그렇게 아까워? 진짜 아빠 맞아? 아빠 아닌 것 같아. 너도 성인이잖아. 아빠 이해 못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말년에 살아보겠다는 이 마음 네가 먼저 이해 못했잖아. 나도 나 이해 안 해주는 딸 필요 없어. 아빠는 이제 이 아줌마랑 새 출발할 거고 너네 엄마랑 너 그냥 알아서 살아 제발.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빠가 있는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그래도 해야 할 도리는 다 할 줄 알았는데. 지 애비한테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학교는 무슨 학교야 네가? 나가서 돈 벌래? 너도 네 어미처럼 버려줄까? 돈 얘기할 거면 나 찾아오지 마.
학비 없으면 학교 가지 말고 일하라고. 다시 한번 돈 얘기하러 오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빠 없다고 생각해 그냥. 세상에 아빠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 모녀는 어떻게 나한테 집착만 하니 진짜? 아유 속 터져. 그래. 그냥 죽었다고 생각할게. 아니, 차라리 죽어 없는 게 낫지. 이런 아빠가 뭐가 아빠라고. 참 내가 돈을 받으러 왔는지. 딸아이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딸이 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났고 그 길로 모범생 친딸의 머리를 휘어잡아 내쫓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이 돌았고 감히 내 딸에게 또 손을 대다니 여자에 비춰도 단단히 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돈을 달라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상간녀가 절 찾아와 제 속을 뒤집는 얘기를 짓거렸어요. 전 분노를 참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래도 그땐 속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평소에 개미 한 마리도 없애지 못했던 제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저조차도 놀랬어요. 정연이 시켜서 돈 뜯어내려고 했니? 너도 진짜 딱하다. 이제 이혼했는데 그렇게 바질가랑이 붙잡고 싶어? 네가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지?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야. 너 같은 거 진짜 파렴치하다. 소름 돋아. 그건 모르지? 네 딸이 학비 달라고 했는데 안 낸다고 하고 내 딸 4년제 전액 학비 대준 거 아니? 그것도 일시불로. 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하라고 통장에 보내줬어. 이것만 봐도 알겠지? 이제 미련 제발 버리고 니네 인생 살아. 뻔뻔한 걸로 따지면 너 진짜 국가대표구나? 너 같은 앤 그냥 말이 안 통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오늘 어디 맛 좀 봐. 어머머, 어머, 이거 안 나? 이게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이렇게 무식하니까 네 남편이 널 두고 나랑 바람이 나지. 아우, 이거 나. 상간녀를 정신 나가도록 혼줄 내놓으니 그래도 분은 풀렸지만 그래도 온전히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기에 속은 답답했습니다. 본인 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해놓고 상간녀 딸은 4년제 전액 학비를 내줬다고 했고 그 말을 들으니 또 한 번 딸이 받을 상처에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를 악물었고 어떻게든 딸아이와 둘이 잘 살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상간녀가 준 위자료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다시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녀에게 무력을 쓴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식하게 여편네가 힘만 세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더구만.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면 고소는 안 할게. 이게 너랑 같이 살았던 정으로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절대 연락하지 마. 너 이렇게 무력 쓴 거 고소하면 바로 구속감이야. 알아? 그래, 눈물겹게 고맙다. 너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한동안 널 남편으로 믿었다니 내 발등을 내가 찍은 셈이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앞만 보고 달렸고 딸아이의 학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장사는 평타 이상이었고 딸아이는 대학을 진학해 본인 진로를 위해 악착같이 공부하고 몰두했어요.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운 반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고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솔직히 제가 받은 상처 다 잊혀졌고 제 옆에 딸아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기도 했어요. 저와 딸아이의 상처가 아물어져 갈 때쯤 딸은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 인간 끝장내줄게, 엄마. 이날만을 기다렸어. 엄마한테 얘긴 안 했지만 난 준비 다 됐거든. 내가 하는 거 지켜봐줘. 더 이상 엮이지 마. 너 상처받는 거 2번이면 좋게. 그 인간은 그 인간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우리 그냥 다 잊자. 엄마,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잡고 너도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이뤘고 뭐가 부족해. 그만 다 잊자. 아니, 나 절대 못 잊어. 그 인간들 잘 살게 둘 수 없지. 나 검사잖아, 엄마. 그동안 참고 참았어. 그리고 준비는 끝났어. 엄마 대신 내가 그 인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어디서 감히 인간들의 탈을 쓰고 살아가? 끝장내야지. 그런 일이 있고 9년 뒤 검사가 되어온 딸이 남편을 향해 서슬퍼런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검사가 되고 일을 하면서 차츰차츰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뒤를 캐기 시작했고 비자금이며 횡령 등 여러 가지 불법 자금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워낙 싹싹하고 인간관계가 넓었던 딸아이의 몇 년에 걸친 복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 회사는 검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검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남편은 크게 타격을 받았고 가족을 수사할 수 없었던 딸은 본인과 가장 친한 동기검사, 즉 딸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지낸 동기검사에게 부탁을 해 남편을 기소하였어요. 모든 걸 알게 된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요. 아마 저희 모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딸아이는 그새 검사가 되어 있었고 저 역시 반찬 장사를 시작해 그래도 그 동네 주변에서는 아주 유명한 반찬 가게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전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보고 많이 놀랐나 봐. 개 3명씩. 이 자금 횡령이며 불법 자금이며 어떻게 세탁했는지 다 조사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그리고 아마 당신이랑 재혼한 그 정신 나간 아줌마도 이 돈 같이 쓴 거잖아? 피해가진 못할 거야. 아니, 네가 어떻게 검사가 돼? 그래, 달러로 좀 해라. 내가 막판에야 아빠 노릇 못했지만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네가 이런 거 막을 정도는 될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막아줘. 아빠 인생 한번 살린다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야 사람이지. 나 기소한 검사랑 너랑 동기라며. 그러니까 말 좀 잘해줘. 네 아빠라고 하면 좀 봐줄 수도 있잖아. 부탁한다 내 딸아. 어? 개 3명씨, 어디서 딸딸거려. 당신이랑 손절한 지가 언제인데. 이거 다 내가 벌린 판이야. 변명은 검찰 조사에서나 하라고. 구속 절대 못 피해가. 당신 중년은 깜빵에서 썩게 될 거니까 그리 알아. 9년 동안 행복했지? 처자식 버리고 나가서 당신이랑 똑같은 여자랑 그 자식이랑 얼마나 깨복 같겠어. 이제 남의 눈에 눈물 난 대가는 치르셔야지. 아주 즐겁다 진짜. 그렇게 남편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회사 회계장부부터 모든 걸 싹 다 터는 동료 검사였어요. 장부부터 모든 걸 보니 하나도 깨끗한 게 없었다고 했고 이 돈을 같이 쓴 상간녀에게도 조사 명령이 떨어졌는데 상간녀는 딸아이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렸죠.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고 오히려 남편 책임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댔는데 정말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네가 어떻게? 아니, 네 아빠를 그렇게 깜빵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니? 아, 어쩜 애가 그렇게 독해? 그리고 나는 왜 끌어들이는 거야? 난 네 아빠가 그냥 사주는 거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돈인 줄 몰랐다고. 내가 그런 돈인 줄 알았으면 썼겠니? 쟤는 네 아빠한테 물어. 나한테까지 이러지 말고. 너 나한테 악감정 있는 건 알다만 그래도 죄 없는 사람한테 이러면 되겠니? 그건 핑계고 다 나와 있어. 법인카드로 미용 시술이며 당신 딸 유학 비용이며 쓸 땐 좋았겠지만 이제 벌을 받을 차례야. 아주 어마어마하게 썼네. 보니까 연간 12억이라니. 스케일이 크셔 아주. 명품을 이렇게나 사셨어? 진짜 웃긴다. 당신 얼굴엔 시장표 옷이 딱인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큰일 나요, 이 아줌마야. 개세명이 당신 동아줄인 줄 알았나 본데 썩은 줄이었어. 이제 벌 받을 각오해. 늦은 나이에 어디 한번 빨간 줄 그어보라고. 내가 흘린 눈물 그대로 피눈물로 갚아줄게. 아니 얘. 나는 잘못 없다니까. 니네 아빠가 쓰라고 준 카드인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게 아주 웃겨 정말. 너 지금 니네 아빠가 니네 모녀 버렸다고 앙심 품어서 이러는가 본데 정신 차려. 왜 나한테 억지를 부려? 이성적으로 행동해. 그리고 나도 피해자야. 니네 아빠 만나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양했는데 이 정도 돈은 쓸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당신도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개세명 그 인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결국은 그 인간 탓을 하다니 눈물겨운 사랑이네. 더러운 상간남녀 어디 한번 막판에 벌 받아보라고. 내 인생 성공했다. 오로지 내 목표는 당신들 빵에 쳐넣는 거였거든. 거지 같은 호족 때문에 내가 기소 못하는 게 한이지만 그래도 내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친한 검사한테 넘겼으니 빵에 가는 건 확실할 거야. 그렇게 상간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은 법인카드와 회사 돈 횡령을 한 혐의로 구속이 확정되면서 상간녀 또한 연간 12억이나 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 확정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상간남녀 중년 인생 감옥에서 썩게 된 것이죠. 회사에선 대표가 구속되자 대표 해임만까지 건의되어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복수해 줄 거라는 약속을 지켰고 그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안 봐도 화냈어요. 제 딸아이지만 정말 대견스러웠고 한편으론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네 아빠인데 그래도 이러면 되겠니? 어떻게 그렇게 모질어? 지애미 닮아가지고 애미가 꾀인 거지? 얼른 네 아빠 형량 적게 해달라고 말해라. 너 그 정도 능력 되잖아. 어떻게 딸이 아빠를 구속시키려고 남한테 네 아빠 비리장부를 갖다 바쳐? 이런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아무리 못난 아빠라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빠인데 네가 그럴 수 있는 거냐? 당장 중지시켜. 할머니, 웃기네요.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뒷짐지고 구경만 해놓고 상간녀한테 며느리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빠라니. 전 아빠 없어요. 제 눈엔 그저 불법 천지인 범죄자일 뿐이라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웃기네요. 엄마랑 그 인간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저 찾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아빠 형량 좀 줄여달라니. 진짜 우습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 좀 잘 키우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키웠길래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살 생각을 했는지 역겹네요, 정말. 뭐야? 아, 너 정연이 맞냐? 어떻게 이렇게 독해? 지혜비 구속을 깨어내서 네가 발 뻗고 마음 편할 줄 알아? 이 못된 것! 어디서 이 할망구가 우리 딸한테 못됐다 마다야? 당장 나가요. 당신 얼굴 보면 그 인간 얼굴 생각나니까 내 딸한테도 찾아오지 마. 예, 네가 정연이 좀 말려봐라.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애비가 너한테 모질게 군 거 내가 사과할게. 어떻게 아들을 감옥에 두고 내가 발 뻗고 자겠어. 그러니까 제발 정연이 좀 말려줘. 그래도 한때는 네 남편이었고 애 아빠였잖니. 제발. 누가 애비고 남편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연애도 소용없어요. 당신도 똑같아. 방관했잖아. 그때 그 시절 그제 달게 받는 줄 알아요. 딸아이에게 들었단 말 중 가장 웃겼던 건 남편이 만들어 놓은 재산들, 즉 저와 이혼 당시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시모 앞으로 돌려놓은 재산 중 일부를 상간녀 앞으로 해줬다고 했고, 상간녀는 그걸 팔아 주식이며 코인이며 정신 못 차리고 해대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 길 없는 남편은 그저 지 재산이 잘 있는 줄 알았고요. 딸아이가 조사 중 너무 웃겨 남편에게 모든 걸 얘기하니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본인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그제야 용서를 빌었다고 했어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사랑했던 여자에게 재산도 다 털리고 회사 돈까지 횡령하는 최악의 범죄자로 전락한 게 웃겼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이제 와서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하지만 내가 형 다 살고 나오면 받아줄 수 있니? 네 엄마 가뜩이나 마음 약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네가 날 받아줘야 할 것 같거든. 내 죄는 내가 뉘우치 마. 누구요? 당신 범죄자예요. 지금 어디 와서 받아달라요? 당신 같은 범법자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으니 그냥 회개하며 사세요, 평생. 두 남녀의 법정 구속으로 모든 게 일단락이 되었고, 딸은 본인이 기소하진 않았지만 이 모든 판을 만들어 결국엔 벌을 주었다고 생각해 통쾌해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묵은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엄마? 내가 절대 용서 안 한다고 했지? 나 지금 진짜 사이다 1000개 마신 기분이야. 엄마도 조금이라도 속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들 그렇게 잘 살게 놔두면 안 되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 이렇게 불법 천지일 줄 알았어. 천성 어디 가겠어? 회사 파보길 잘했지. 이제 우리 모두 있고 진짜 새 출발 해보자. 악자같이 공부한 보람을 느껴서 기뻐. 엄마도 한편으론 너무 고마운데 너한테 큰 짐을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지.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괜히 그러는 것 같고 남들이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겪게 낸 게 엄마는 너무 죄책감이 커. 너한테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 전혀 엄마가 뭐가 잘못이야. 나쁜 인간들이 잘못인 거지. 난 전혀 엄마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제 나 어린애 아니고 엄마 마음 이해할 나이잖아. 이제 우리 행복해지자.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더 행복하게 살자. 너무 고맙다, 내 딸.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가 풍족하게 못해줬는데 이렇게 잘 컸다는 게
진짜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참 고맙게도 딸아이는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여곡절 많았던 인생이지만 많은 걸 깨닫기도 했고 덕분에 제 옆에 진정한 사람들만 곁에 둘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 다음 달 딸아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빠가 없는 빈자리의 결혼식이지만 사돈 되시는 분들이 어쩜 이렇게 똑부러진 딸을 키우셨냐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아, 참고로 딸아이의 남편이 될 사람은 딸아이가 아빠의 회사를 조사할 때 대신 기소해주고 모든 걸 옆에서 도와준 담당 검사예요. 사위에게 집안일을 보이게 되어 조금은 창피하기도 하지만 사위 또한 딸아이와 같이 지금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존재예요. 늦지막이 아들 하나 얻은 셈이죠. 제 딸은 본인이 알아서 잘 큰 것 같아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 소중한 딸이에요. 딸아이가 저와 남편을 보고 자라 남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결혼에 대해 회의적일 줄 알고 너무 걱정했었는데 정말 해준 거 없이 잘 큰 것 같아 항상 볼 때마다 고맙고 애틋한 마음이 든답니다. 지금 제가 해줄 것은 제 건강 잘 챙기고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딸아이에게 최대한 피해주지 않고 딸아이를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남편과의 결혼 실패, 친구의 배신으로 우정 실패, 제 인생 정말 낭떠러지에 이젠 망했다고 생각해 좌절했지만 제일 좋은 자식 농사를 귀하게 지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모두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낙담하지 마세요. 좋은 날은 언젠가 오고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게 돼 있답니다. 건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우리 모두 성실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바로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실 것 같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으셨네요. 앞으로 아빠를 볼 수 있는 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동영상이 전부라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혼자가 되어버리신 엄마 옆에는 제가 자리를 지켜드리고 있어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엄마는 아빠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살아오셔서 그런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떠나시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제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가 도와주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5년 전 어느 여름날 저희 가족이 동해바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도중에 아빠가 다리에 쥐가 나셨는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저희 아빠를 구해주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저와 전혀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으로서 저와 함께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장부터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편은 저희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남자답고 아빠가 없어도 저희 가족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저도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아빠를 위기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거 하나 보고 남편을 판단한 건 아니었어요. 인성 또한 좋았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갖췄으며 대기업에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던 거였습니다. 서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편에 대해 실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불행은 평화로울 때 오는 거라고 어느 날 아빠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고 아빠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셨는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희 가족 모두 아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검사를 받아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빠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셨어요. 가끔 일상생활을 하실 때 깜빡하시거나 되물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으셨는데 그게 초기 치매 증상인 걸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된 거였죠. 저희 가족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연세가 많으셨던 아빠는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의사는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많이 걱정이 됐는지 치매에 좋다는 것들을 자주 사왔고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친정에 다녀오기도 했었네요. 남편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봐온 아빠는 모두가 모여있을 때 갑자기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겠다만 제정신일 때 박서방한테 부탁 하나만 하지. 앞으로 내 딸과 자네 장모를 잘 부탁하네. 그래도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듬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놓이고 아들 같아서 앞으로 나 대신 내가 가진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겠나? 이런 건 남자가 관리를 해야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 이번에 평생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125억짜리 건물 하나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내 몸이 지금 이 상태인데 그 건물이 있어봤자 뭐하겠어? 자네는 일단 대기업을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눈이 트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 단순히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거기 때문에 받아줬으면 좋겠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 줄 수 있겠나? 나는 어차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자네는 나한테 그냥 사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네를 믿고 맡기려 하는 거니 우리 가족들을 잘 좀 부탁하네. 장인어른, 저는 그 건물을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당연히 장모님께 돌아가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장인어른 옆을 평생 지켜주신 분은 장모님이신데 고작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큰 금액의 재산을 혼자서 가져간다는 건 도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이한테 건물을 넘겨도 될 것 같아?
불만이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지. 아무래도 나한테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잖아. 지금 그 건물을 박서방한테 넘기겠다는 것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래도 돈 문제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오늘은 단순 식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대화가 오고 가서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너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박서방이랑 어서 들어가야지. 조금 있다가 다시 엄마가 전화할게. 엄마의 안색은 어두웠고 아빠에게 상당히 서운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도 의논하지 않고 아빠 혼자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 보였죠. 남편과 저는 집으로 오는 동안 아빠가 했던 재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아빠의 재산을 탐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다며 지금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 거라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 문제를 시댁 집안에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이셨고 상당히 화가 많이 올라오신 목소리셨어요.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먼저 집에 들어와 계셨고 시모가 빨리 가까이 오라며 조급해 하셨네요. 그리곤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넌 옆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사돈어른께서 내 아들한테 재산을 넘기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며?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옆에서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당연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아닌 저희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아빠 멀쩡하세요. 지금 당장 넘겨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뿐이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의논부터 하시고 저희와 다시 대화 나누기로 약속을 잡으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재산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너도 옆에서 어느 정도는 입김을 풀어 넣어줘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 아들이 너희 집안과 평범한 사이는 아니잖아. 사돈의 생명을 연장해준 은인이라고. 세상 떠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 영정사진에 올라갈 뻔했던 사돈을 내 아들이 구해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 목숨값이 정해져 있는 거 봤니? 아버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희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조만간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희 아빠의 재산에 대해 욕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 재산은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다고 했었는걸요. 그런데 당신이 내가 부모님이 대화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어?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방금 좀 과장돼서 얘기하셨는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야. 이 문제가 작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린 것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둘만 생각하시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 내가 너한테 언제 못했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조금도 반대한 적 없었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환영했었다. 그것뿐이야? 시집살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이 매년마다 명절 때며 김장날 다른 집안들은 때 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 나는 너한테 쓸데없이 노동 같은 건 조금도 시키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했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너무 서운하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돈어른의 재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마디도 거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었는데 전날에 네가 보인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많이 실망하셨다며 쓴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셨어요. 저 또한 처음 겪어보는 시부모님의 화난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더군다나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저를 안 좋게 설명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점점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우가 왜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부르셨는지 서둘러 문을 열어주라며 다그치셨네요. 새언니, 제가 이 문제로 여기까지 달려와야겠어요? 제가 새언니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으면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무작정 오빠 집으로 달려왔겠어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언니 아버님께서 저희 오빠한테 125억이나 되는 건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변했나 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같으면 무조건 새언니가 저희 오빠한테 재산을 넘겨주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누구예요? 새언니 아버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요. 제가 새언니 입장이었다면 아빠를 구해드린 값으로 100억이 아닌 1000억이라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는 결정적으로 그 순간 망설였다는 거고 저희 오빠를 대신해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125억짜리 건물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건데 당연하게 받는 게 예의상 맞는 거예요? 일단 한 발 빼고 거절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럼 언니 아버님께서 다시 오빠한테 건물을 가져가라고 하셨을 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해야 그림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인정하죠? 아가씨, 저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엄마는 신중하고 싶으셨던 것 뿐이에요. 그 말이 똑같은 거죠.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그때의 고마움을 잊어버리셨다는 건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새언니한테 조금도 서운한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 오빠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명의가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신우가 찾아온 이유도 똑같았어요.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지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의 저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었고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을 너무 크게 불려놓은 상태라 수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댁 식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다가 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점차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다시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그 건물을 처분하고 들어오는 돈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것뿐이겠어?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사돈어른의 결정으로 가족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지겠지. 앞으로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이제 평생을 함께해야 될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돈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남은 인생 즐기다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사돈어른께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지 말고 최대한 서둘러서 내 아들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라. 우리 웃으면서 잘 살아보자. 사돈어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정리해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지? 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다 할 얘기를 해준 건 아직 없으세요. 어머님께서도 저희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조만간 부모님 얼굴 뵈러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다녀오고 나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좋게 타일러서 최대한 하루빨리 아빠의 재산을 남편에게 넘겨줄 수 있게 만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의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렇게까지 돌변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신 뒤 남편과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냉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주려 가까이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었고 결정된 건 하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도대체 왜 시부모님께 얘기한 거야? 나도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을 하셔서 많이 당황했었어. 그런데 만약 정말 나한테 건물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그런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 좀 서운하긴 했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었잖아. 나도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일단 장인어른 댁에 이번에 다시 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자고.
남편은 저희 아빠의 건물을 꼭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친정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희가 간 이후에 두 분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신 엄마한테 아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자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와 저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가 옆에 있어주길 원했고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상태셨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감정이 표출이 되면서 좋았던 부부 금실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까지는 아빠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 차이가 생기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엄마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한마디를 꺼내고 말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장인어른께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모님이 요양원에 출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럴 때 장모님께서 감당하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아니다 싶을 때 다시 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만약 장인어른과 똑같은 병을 앓게 된다면 그땐 저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내 몸이 힘들면 사랑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관리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모님께서 지금 현재 갑자기 혼자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려우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전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제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요양원에 안 모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싫다고 했으면 그만인 거지. 나는 이이가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자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는구만. 그런 성격 당장 고치게. 제 성격이 어때서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엔 저에게 고마워하실걸요? 장인어른,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은 내리셨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건 없던 일로 결정을 받네. 내가 계속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한테도 건물을 넘길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 말한 건 잊어주고 앞으로 내 딸한테만 집중해주게. 그 일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가서 괜히 미안하게 됐네. 얼마 전에 사부인께서 전화가 왔거든. 박서방에게 건물을 주겠다고 했으면 빨리 넘겨주라면서 얼마 전에
너희 집에 갔었는데 안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아차 싶었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건물은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가져가게 될 거니? 더는 이 문제로 신경 쓰지 말게. 내가 내 딸과 자네 목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 문제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한마디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했던 거고, 아빠도 엄마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 같았어요. 대화 중간중간에도 아빠의 치매 증상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아빠의 고집은 엄마와 제가 절대 꺾지 못했고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가족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조금의 말도 붙이지 않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일부러 건들지 않았어요. 기대한 만큼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잠깐 있다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된 듯 보였죠. 그런데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저희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 증상이 악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부터 치매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를 알아보기 힘드실 정도로 아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린 상태셨어요. 누구는 치매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빠는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엄마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 있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요양원에선 집에서 모시는 걸 반대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빠를 지켜보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빠의 입에서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뱉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아빠가 갑자기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한마디에 저희는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녹음해 두었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 녹음한 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라며 아빠의 건물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모습을 보인 남편을 보고 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녹음된 파일로는 증거가 채택이 될 수 없다며 얘기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어이가 없었고 엄마는 남편에게 녹음된 파일을 당장 지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왜 저희 아들한테 화를 내세요? 모든 결정은 사돈어른께서 하셨는걸요?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이니 너무 화부터 내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야죠. 사돈께서 여긴 어쩐 일이시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돈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모르시나 보네요. 그걸 아시는 사돈은 그럼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사돈어른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 잠깐 들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들과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오늘은 따로 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구들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또한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결국 몸살에 걸리셨고 저 또한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며칠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하필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돌발 행동을 하셨는지 요양원에서 사라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곤 서둘러 요양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아빠를 찾지 못하자 저희는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의 행방을 알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달리는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저희는 병원에 도착해 아빠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아빠는 너무 큰 사고로 인해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네요. 뒤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병원으로 와주었고 남편이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시작이 되면서 조문객이 없던 늦은 새벽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이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아빠의 125억짜리 건물이 남편에게 간다며 시부모님은 기뻐 날뛰시며 장례식장에서 잔치라도 벌이는 듯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저와 엄마는 넋이 나간 상태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시부모님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술판을 벌이고 있던 상을 뒤엎으며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엄마와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붉히며 몸싸움이 일어났고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면서 저희 엄마한테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의 음성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왔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남편에게 125억의 건물의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유언이었고 저와 엄마는 촬영되어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영상을 계속 돌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언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지? 그동안 나한테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그 건물을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 촬영된 영상을 보면 1명 이상의 증인인 내가 옆자리에 앉아있고 연도부터 날짜까지 전부터 장인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이건 법적으로 무조건 혈역이 생기는 거야.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 당신이 전부 꾸민 짓이지? 아빠가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런 걸 촬영했을 리 없다고. 엄마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은 뒤 시부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빈소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빈소에서 들려오길래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확인을 하자 신우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영상과 똑같은 유언의 동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던 영상과는 전혀 다른 말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저보다 늦게 걸어온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신우의 핸드폰을 뺏으려 하길래 제가 먼저 술 취한 신우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급하게 빼서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똑바로 못하겠어요? 제가 분명 오늘밖에 시간 없다고 했을 텐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만 읽으면 된다고요. 노인네가 글씨 하나 못 읽어서 되겠어?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는 조금도 티나지 않게 잘 편집해서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만들라고. 편집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유언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작업을 마쳐야 할 거야. 125억이 걸린 문제야. 알겠어? 장인어른, 다시 똑바로 읽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앉아요. 제가 이번 일만 끝나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신 충주 고향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엄마, 장인어른 가시잖아. 빨리 붙잡아요. 남편은 엄마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그 틈을 노려 아빠에게 억지로 유언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환경이 무서웠는지 요양병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요양원 밖으로 나간 아빠는 버스와 사고가 나게 되신 거였죠. 신우는 이런 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만취가 된 모습을 하고 굳게 닫혀있는 빈소문 앞에서 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오열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 전부 경찰에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를 구해줬던 남편이 재산 때문에 아빠를 세상 떠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댁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가족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를 구해줬었던 그때의 일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단순 사고였다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희 가족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거짓 유언을 꾸미려 했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많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너무 크네요. 엄마와 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